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독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일을 하면서 뭐 대충 몇 사람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냥 독일 가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자신 있다. 난 독일에 그냥 가이드 할 수 있다. 사실 요거 딱 하면 가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보다 훨씬 수준 높아요. 거기에 있는 박사과정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높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유럽문학여행 책을 우리 독일 가이드 했던 박성희 가이드 기억나죠? 박성희. 그 실력이 있거든. 박사 유학 갔다가 거기서 교수 안 돼가지고 가이드 된 사람인데, 보고는 막 자기도 너무나 참고할 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우선 독일을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뒤편을 한 데까지 하고, 그러나 또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독일 끝난 뒤에는 그 다음 나라 어디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싶은 나라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지금 나중에 식사할 때 얘기하세요. 다음 학기에 할 거니까. 어쨌거나 이번 학기는 독일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문학만 하면은 인문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토벤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헤겔입니다. 헤겔은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고, 세계 철학자에서 철학을 안 한 사람도 이름은 다 알잖아요. 헤겔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문학인이나 베토벤 이런 데 비해서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수필 공부를 한다면은 헤겔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헤겔은 가장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향력을 끼친 개념들 중에는 변증법, 절대 이상, 절대 정신, 그런 겁니다. 절대 정신, 부정, 주인, 노예, 주인 의식, 노예 의식, 윤리적 삶, 그리고 역사의 중요성, 이런 거거든. 근데 저게 헤겔 요약은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어떤 철학자를 봐도 역사를 중요시한 철학자는 없어요. 헤겔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헤겔은 뭘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헤겔을 간략하게 소개하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 중에서 뇌세포에 가장 많은 다방면의 지식을 집어넣은 인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겔만큼 공부를 여러 분야 다 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나는. 왜냐? 이 사람 책을 보면은 천문학부터 주방기구까지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점, 인생의 문제점, 이 다 나와요. 물론 철학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전 철학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헤겔은 그런 삶 전체와 종교, 정치, 뭐 교육, 뭐 전쟁, 역사, 계급, 모든 게 다 나와버립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헤겔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젊었다면은 내가 강제로라도 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은 읽으라고 내가 강요를 하겠는데, 이래 말하면 속으로 나는 아직도 젊었는데 고생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읽으세요.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도 학문을 한다면은 어떤 학문을 하든, 그게 뭐 철학이 됐든 자연과학이 됐든 뭐 문학이 됐든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다 전문 분야에 뭘 연구하겠다는 사람은 해결을 한번 안 거치고는 그거는 기초가 없다. 난 그래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딱 이거 보면은 이 사람 학문의 깊이가 이때 없다를 금방 알 수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해결을 거쳤냐 안 거쳤냐 그거 달려 있습니다. 한 분야를 아무리 깊이 해도 해결 안 거쳤으면은 뿌리가 안 생겨요. 이종 한 거지 씨앗을 뿌린 건 안 돼요. 뿌리는 안 생겨요. 그게 해결이다 말이죠. 참고 자료는 5가지입니다. 5가지 각자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다 못 볼 거예요. 못 보고 내가 아무리 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다가 그냥 한 3페이지 넘기면 자버릴 겁니다. 3페이지 넘겨도 잠이 안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문제 있네요. 가정을 지키는 게 이상할 정도고 다 그렇게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최재희 선생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있었던. 근데 저 책이 희귀하게도 굉장히 지금 봐도 요약이 잘 됐고 쉬워요. 그 우리나라도 여간 압니다. 최재희. 그러거든. 그럼 되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걸 무시해요. 내가 이번에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요약을 잘 해놨어요. 최재희. 내가 보건대는 검토는 못 해봤는데 아마 최재희 박사가 일본 걸 참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요약하고 이래 하는 걸. 자, 어쨌거나 5 다 특색이,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뒤에 해결 전문가는 임석진입니다. 이 사람은 명지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는데, 임석진 박사가 저기 해결 전문가인데, 저 사람은 그 동백림 간첩단 사건 알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이에요. 뭐 굉장한 실력자죠. 저 사람이 제일 나아요. 현대 우리나라 해결 연구자 중에 임석진이 단연 1인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 책은 난 못 봤어요. 난 저 사람은 아는데 그 책은 못 봤어요. 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결이 읽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지, 진지하지 못하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해결 공부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 누구나 그 작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이게 해겔 하우스에 나와 있는 톨스토이의 해겔 찬양입니다. 얼마나 해겔이 중요한가 알겠죠? 자, 이게 해겔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겔과 그 저작에 더 잘 어울리는 비유는 짧은 시간 동안 창공을 들어 메고 있는 헬라크레스 형상일 것이다. 저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말입니다. 헬라크레스 하면은 뭡니까? 그리스 장사지요. 제일 힘이 센 장사지요. 이 장사가 지구의 모든 장사는 문제아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이 장사라는 말이 힘으로 장사든 권력으로 장사든 돈으로 장사든 지식으로 장사든 어쨌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걸 상상해보란 말이에요. 그 문제아가 되겠죠. 저절로. 장사이면서 공자 같은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지 자식을 죽인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미케네 왕한테 너 그 죄를 씻으려면 12가지 이거 다 해라. 해가지고 하나 저게 이제 헬라크레스 신화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12가지 과업을 실현하는 게. 그 과업 중에서 11번째가 헤스페리데스 정원에서 황금사가 훔쳐오너라.
12가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12번째가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헤스페리데스는 뭐냐? 개밥바리 별, 황석영 소설에 나오는 참 이런 사람들 그 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천문학을. 샛별지자 종달이 운다, 뭐 우리나라 시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제일 늦게 반짝거리는 별. 그 딸들이 지키는 거예요. 황금사과밭을 지키는 지킴이에요. 저승의 황금사과밭을. 그럼 이제 그걸 딸라면은 도저히 못 훔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걸 훔치려고 막 헤매던 중에 프로메테우스를 봐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 받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는 헤라클레스 힘이 세니까 그냥 해가지고 구출해 줬어요. 구출해 주니까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 고맙다고 그 비법을 알려준 거야. 그 비법이 뭐냐? 그 님페들의 아버지가 아트라스다. 그러니까 아트라스는 어디 있다?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무리 딸들이 의무에 충실해도 애비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듣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사과 하나 훔쳐오너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트라스에게 도움을 받으러 간 거야. 아트라스는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트라스는 뭐 하고 있느냐? 아트라스가 명랑한 겁니다. 제우스로부터 대지 서쪽 가장자리에 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트라스가 딱 빼고 나오면 그냥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 우리 다 죽어. 아트라스 덕분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중국도 저런 게 있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내가 딸들한테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만은 잠깐 헤라클레스가 내가 잠깐 받치고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헤라클레스 힘이 세니까 내가 잠깐 받치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네 딸들한테 하나 좀 얻어달라.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받치고 있는 동안에 아트라스가 갔어. 가서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딸들이 누구 말이라고 거절해요. 아버지 말이니까 다 준 거야. 갖고 왔거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트라스가 생각이 달라졌어. 야, 헤라클레스 이 새끼한테 지으라고 자기가 이거 갖다 준다 하자. 그래, 내가 받은 그 벌을 헤라클레스한테 넘겨버리고 지는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자. 그래서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 거야. 들어가지고 야, 너 있어. 이방 내가 얻어왔으니까 내가 네 대신에 그 왕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빌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을 판단 잘해야 돼요. 그래? 그럼 그래 해. 이래 버리면은 평생 망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는 딱 보는 순간에 아, 요 새끼가 꾀부리네. 안 거야. 알고는 한수 더 떠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잠깐 여기에 어깨가 무거우니까 여기 받침대 뭐 하나 놓도록 잠깐만 열어 들고 있거라. 그럼 내가 받침대 나와가지고 내가 받겠다. 그리고 받침대 놓겠다고 아트라스가 딱 듣고 있는 사이에 지가 딱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이 새끼야 하고는 사와가지고 그대로 도망가서 아트라스는 지금도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결했게. 헤라클레스거든. 이걸 메고 있는 하늘이 지구상에 준 모든 문제를 어깨에 메고 감당할 수 있는 영웅. 그게 헤라클레스야. 해겔 철학은 하늘이 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철학자. 그런 뜻으로 잠시 동안 아트라스를 대신해서 하늘을 메고 있던 헤라클레스와 같다. 해겔은. 해겔 철학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해겔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자, 그 평가는 절대주의 국가 프로이센 관제 이데올로기.
의용 철학입니다. 여기부터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계승한 철학자까지 다 되는 겁니다. 다. 의용 철학도 되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헤겔의 생애는 그 당시 프로이센의 왕의 의용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저때 18세기가 되면은, 기독교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 이전까지 왕들은 참 편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신부나 목사들이 다 윤리적으로 다스려줘. 왕은 세금만 뺏어 먹으면 돼. 근데 기독교 역할을 안 듣고 점점 국민들이 빗나가고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 강간하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이제 기독교를 대신하는 뭐가 필요해. 그게 뭐냐? 철학이거든. 그걸 메꾼 게 헤겔입니다. 프로이센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잡이 헤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때 통치라는 게 그냥 경제 잘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아무리 잘해도 나라 안 망해요, 다. 그 뭐 했어요, 박정희는? 박정희 철학은 뭐예요? 예? 아니, 독재를 하는데, 그냥 나는 독재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충효. 와, 멋지지 않아요? 아니, 사람 보고 충효하자는데 뭘 욕할 게 있어? 아무리 민주국 인사라도, 야, 이 새끼, 넌 충효 안 해? 그렇잖아. 멋진 철학입니다. 이승만은 뭐 했어요? 일민주의. 그게 다 있거든. 프로이센도 그게 있는 거야. 프로이센은 그게 뭐냐? 헤겔식 기독교예요. 헤겔식 기독교. 헤겔식 신앙이야. 그러니까 프로이센 생애 자체는 완전히 저래요. 그야말로 그냥 왕의 통치에 도움이 되게끔 그 당시 혁신운동을 주저앉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헤겔을 시골에 있던 하이델베르크에 있던 헤겔을 베를린 대학으로 초청해가지고 연구비 엄청 주고 한 거야. 근데 헤겔은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센 왕은 자기에게 헤겔 철학 중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헤겔 철학만 흡수하고 헤겔은 그걸 넘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헤겔 좌파 우파로 나눠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정신까지도 계승해버린 철학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조상들 나갑니다.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경건주의. 자, 경건주의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근데 내가 얘기하면, 그거 얘기할걸요. 경건주의가 뭐예요? 헬들린이 다녔던 신학대학이 어딥니까? 예? 튜빙겐이죠. 튜빙겐. 헤겔도 튜빙겐입니다. 헬들린과 헤겔이 동기동창이라는 거 알죠? 동기동창이고 기숙사 같은 방에 같이 있었고 아주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헬델린이 주제태 부인에게 반해가지고 완전히 혼불 나갔을 때 헤겔은 빨리 그 집에서 나와라. 역시 철학자답죠. 꼭 충고한 것이 헤겔입니다. 근데 아무리 친구 충언이라도 안 먹히는 게 남녀관계예요. 하나님도 못 말려. 그 이제 헬델린이 망해버린 거죠. 헤겔 말대로 그냥 딱 뛰어나와 버렸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과 문학의 차이죠. 헤겔 같으면, 그러면 자기 같으면 아마 나올 거야. 지가 망하겠다 싶으면 나와버려야죠. 어쨌거나 그 경건주의거든. 그 경건주의가
내가 그때 헬델린 할 때 그 얘기 했죠.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경건주의 신앙이 없는 도시의 대학 도시와 경건주의 신앙이 있는 대학 도시의 처녀들의 임신율이 몇 배 차이가 나요. 경건주의가 있는 도시의 신학생, 대학생들은 처녀를 덜 꼬시고, 참, 경건주의도 나쁘다. 처녀를 꼬셔야지. 경건주의가 있는 대학생들은 처녀를 안 꼬시고 그냥 둔 거야. 그만큼 차이, 임신율이 그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 숫자는 그때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남독 슈바뱅 지역입니다. 주석 그리 제조업자였다고도 하고 조상들이 그 위에 목사 공직하다가 이때 독일 연방국가가 이건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300년에 나눠졌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반교회적인 프랑스 계몽주의와는 달리 독일 계몽주의는 국가와 교회의 종사자들에 의해 추구된 민족교육적인 계획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유럽인데도 이거는 통일왕조거든. 왕국이야. 독일은 영방국가야. 뭐 그래가지고 영국은 철학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경험론이 나와요. 경험론. 여기는 경험론 바탕에 아주 실증주의 나오기 전에 계몽주의가 나와요. 이거는 자연과학에 가깝죠. 그런 말이죠. 프랑스 계몽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비판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인간을 퇴폐하게 만드느냐. 그 비판이 계몽주의예요. 그게 어때요? 종교가 프랑스 계몽주의를 만나서 완전히 설이 맞은 겁니다. 기독교가. 그때부터 완전히 기독교 그 권위가 떨어져요. 그럼 그게 온 유럽으로 퍼지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야. 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와 저 당시의 기독교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당시의 기독교는 구교든 신교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교회에서 복을 주는 대신에 뭐 해라 하면은 안 나갈 거예요, 아마. 그때 기독교 같으면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데서 많이 해방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간 데는. 여러분들 그냥 복을 준다 하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 안 준다 하면 또 나간 사람 줄어들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의 기독교, 지금 우리들이 그 독재 정치에서 느끼는 혐오감과 비슷한 기독교 체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가 나온 거죠. 엄청 비참한, 그게 이제 계몽주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 다 퍼져요. 전 유럽에 다 퍼지거든. 이 계몽주의가 이 전 유럽에 다 퍼져서 기독교 비판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독일에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아예 기독교를 비판하는 새로운 철학, 이게 이제 나중에 실증주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독일은 어떠냐?
나라가 나눠졌었잖아요. 나눠졌으니까 영국보다도 힘이 약하고 독일보다도 힘이 약하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 있어요. 독일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나라만큼 잘 살게 되느냐. 국민들이 계몽할 수 있느냐. 그래 보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계몽시키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최재우처럼 나와 그런 인간도 없고 독일에는 동학 만드는 그런 인간도 없고 우리나라도 똑똑한 겁니다. 최재우 같은 거 나온 거는 아주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다 동학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쩌면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안 믿고 막 그냥 잡아 죽여버리고 말이죠. 정치가들이 참 미친 놈들이지. 어쨌거나 독일이 저 심정을 알겠죠. 국가와 교회의 종사자들에 의해서 추구된 민족교육적인 계획.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딱 단결해 있어. 영국도 단결해 있어. 독일은 그러지 않아. 300여 개. 저때는 이제 30여 개로 나눠져 있었죠. 프랑스, 나폴레옹 이전에는 300여 개. 저 때는 300여 개죠. 해결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저렇게 하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필요로 한 겁니다. 딱 알겠죠? 저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민족의식 자체, 민족교육 자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전에 봤죠. 지도. 다 기억나죠? 라인, 다뉴강, 라인강에서 무슨 강이었어요? 네카강.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이 부근에 슐러 고향, 마르바흐 슐러 고향도 있었고, 튜빙겐 대학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근데 저걸 이제 독일 전체 지도 보면 오른쪽에는 요겁니다. 이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슈바뱅 지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죠. 이게 다뉴강, 도나우강, 이게 라인강, 이게 네카우강 해서 만하임에서 만나는데, 만하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게 뭡니까? 슐러가 군도를 처음으로 초연하는 데서 슐러가 군에 있다가 탈영해서 자기 군도 초연할 때 갔다가 와가지고 2주 동안 지역 살리니까 탈출해버린 거. 바로 그 만하임입니다. 거기서 라인강과 네카강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헤겔의 고향은 슈투트가르트.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에서 제일 큰 도시. 그 당시 왕국이 있던 도시. 이게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네카우. 자, 아버지 부자입니다. 세계 철학자 중에 제일 부자야. 빌텐베르크 왕국에 저게 이제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런 감투가 책마다 번역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냥 내가 인용한 책은 상급 재무청 회계 비서 빌텐베르크. 그 당시 왕은 카를 오이겐. 이름 들어본 것 같죠? 나중에 나와요. 이 아버지가 죽기 3년 전에는 회계 고문직, 관청의 12자리 중 하나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경제기획원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자 비슷하네.
감사원을 합친 것 같은 그런 데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는 해결지 부자죠. 그리고 해결이 그 아버지 직업을 못 속여요. 아버지가 저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평생 동안 가계부를 썼다 그럽니다. 철학자가. 참, 곰상 맞지? 그 유명한 철학자가 가계부를 썼대요. 아주 경례, 이제에 밝아요. 어머니는 대단한 집안의 교양인입니다. 이래서 아들에게 라틴어를 지가 가르칠 정도만 대단한 겁니다. 교수예요, 교수. 그렇죠? 그 뭘 함부로 못 가르쳐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이런 집에서 컸거든. 누이 동생, 평생을 오빠를 존경합니다. 평생을 존경해요. 니체 여동생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자기 오빠들이 철학하면 조심해야 돼요, 여동생이. 왜냐하면 철학하는 그 남자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시인보다 더 매력이 있습니다. 시인보다 더 심오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처녀 때는 괜히 심오한 고민하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인생 망칠 줄 모르고. 그 심오한 고민하는 철학도 중에서 성공하는 거는 한 1000대 1이야. 999명은 다 망하는 거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집은 망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철학과 학교 다닐 때 똑똑했던 철학과 학생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인생이 어떻고 가다가 다 망쳤지, 집안. 이제 니체도 그 여동생이 평생 니체 받아보다가 그 니체한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아주 니체에게 나쁜 짓도 니체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자꾸 문제가 많아요. 결혼하니까 막 그 옳기 언니 질투해가지고 막 하고 나중에 가문에 투신 자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딸내미나 뭐 조카나 진료 중에 뭐 있으면은 철학하는 남자 있으면은 절대 존경하지 말라고 딱 멀리 해버려요. 남동생 딱 하나 있었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 러시아 원정 가서 이때 장교로 갔다 이때 전사해요. 죽어버렸어. 딱 알겠죠? 가족관계 단순해요. 이게 이제 여동생 이 얘기입니다. 이 책은 나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는데 뭐 유명하대요. 종합반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라틴어를 구사하는 학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다. 참 저런 게 여자들이 저런 거 저것도 참 사람 저런 여자들 가지고 있는 남편도 미치게 만들 거야. 저런 걸 알면서 잘 사는 여자도 있고 그 고민에 못 견뎌가지고 고민하는 여자도 있고 알겠죠? 해결 여동생 얘기입니다. 영주 얼마나 악질인가 우리 누구 때 했어요? 실러 때 했죠. 작품이 뭐였어요? 관계와 사랑. 관계와 사랑. 뭐 악명 높은. 근데 이제 이거는 실러가 볼 때는 저래 했는데 또 다른 역사학자들 중에는 상당히 유능했다고도 평가해요. 능력이 있었다고도 평가해요. 그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러가 관계와 사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악정을 베푼 거, 폭정을 한 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건 사실인 거예요. 궁전, 루드비히 히스부르크. 자, 비르텐베르크 공국의 수도, 슈투트가르트. 현재 그 주 이름으로는 바덴빌텐베르크 주의 주도고. 루터가 고장인 이 지역은 실러의 고향 마르바르, 헤세의 고향 칼프도 있는 곳. 전부 다 저 오이켄공 그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뮤지엄 헤겔하우스. 3층에
4층 다락방. 아주 잘 돼 있어요. 딱 슈투트가르트 가서 뭐 아무것도 볼 것 없이 저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저걸 봤는데 갈 때 뭐 지루하기도 했죠. 그러나 참 전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겉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찍은 겁니다. 이 표제가 모든 것은 이게 뭡니까? 이성, 합리적.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해결이 말하는 게 가장 유명한 거예요. 이성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성적이지 않는 존재는 존재도 아니라고 본 거야. 꼭 그렇진 않아요. 자기 생각이지. 미친 놈도 얼마나 많아요. 미친 개도 많고. 저건 그 해결은 말 중에서 한 건데 난 독일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전시품입니다. 아주 정리 잘 해놨어요. 그 생애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해놓고 그 당시 슈투트가르트 전체의 시가 발전상까지 다 그대로 있어요. 자, 김나지움 들어갑니다. 6살에. 이게 특이한 데예요. 이 교육제도가. 이 교육제도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어쨌거나 일반 김나지움과는 달리 대학 교육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이런 게 교육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대학 교육과 김나지움 결합체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면 바로 학사학위를 받아버려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우리나라 옛날 식민지 때 보면은 저랬거든요. 일본이 그 정규 1고, 2고 뭐 이런 데 나오면은 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딴 데 나오면은 예과에 들어가요. 동경제대 예과, 와세다대 예과, 예과에 들어가. 예과에 들어가면 마침 뒤에 들어가거든. 근데 저런 고등학교 나오면은 그때도 예과 없이 바로 대학 들어가서 1학기 때 학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게 10년이에요. 10년. 독특한 제도죠. 지금은 독일 교육제도 난 지금 몰라요. 모르고 저 때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랬대요. 그래서 김나지움 일러스트레 뒤에 일러스트레 붙는 거는 일반 김나지움하고는 다른, 일반 김나지움 그냥 고등학교거든. 그거 나오면은 대학 들어가서 예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 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이 김나지움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언제나 5명씩 뽑힌 1등 중 1명이었고 시방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등. 어쨌거나 공부는 잘했다 뭐 그런 뜻이죠. 지금은 그 대학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끔찍할 정도로 조숙하고도 고루할 정도로 도덕적. 저게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되게 우리가 어릴 때 커보면은 조숙한 애들은 고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보십시오. 성에 빨리 눈 뜨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막 욕 잘하고 그런 애들이 머리 좋아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이 성에도 먼저 눈을 뜨고 세상도 막 꿰뚫고 이래요. 대개 보면은 집안이 좀 이상한 집, 이상 가정, 아니면 하루씩 머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렇거든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빨리 깨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꼭 성에도 조숙해요. 저건 이제 반대야. 다 똑똑한데 성에는 무지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 동창 중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있을 건데. 응? 공부도 잘하고 아주 다 잘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가면 맹탕이야, 이 새끼는. 어? 우리 때도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나도 좀 그랬어요. 아니, 딴 애들보다 되게 늦었어요. 그 눈 뜨는 게. 그거야, 해결이.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클수록 이 지적인 진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걸 뜻합니다. 딱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면적인 다른 욕망을 질식해버릴 정도로 지식만에 탐닉하는 인간. 아, 참 표현이 날카롭지 않아요? 인간을 저렇게 관찰해야 돼요. 저런 인간. 여러분도 뭐, 집안에 뭐, 애 걱정, 남편 걱정 이런 것보다도 내 글 쓰는 욕망이 그런 걸, 걱정을 삼켜버리는 여자. 입안에 누가 있어요? 임순원이가? 절대 안 그러죠? 그러면 글 잘 쓰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쁜 소녀 보고 그 애를 만나려고 일부러 댄스 교습을 받았대요. 안 되는 거죠, 받아봤자. 이게 튜빙겐 신학대학이 그때 인류대학이라고 얘기했죠. 그 지역에서. 최고거든. 10살 때 예비생을 뽑아요. 조기 교육이죠. 지금 특수한 애들입니다. 정기적으로 물론 10몇 살 때 뽑지만은 아예 정기 코스 탁 한 특수한 애들 10살 때 딱 자격증. 아예 튜빙겐 대학 10살 때부터 이미 합격돼 놓고 졸업하면 튜빙겐 대학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13살까지 신약과 키케로, 히브리어, 천재입니다. 키케로 누굽니까? 로마. 키케로 어떤 사람이에요? 웅변가이자 정치가이자 시제와 관계는 어땠어요? 예? 나빴죠. 반대편이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당시에는요, 키케로 웅변이 최고기 때문에 키케로는 다 배웠어요. 어머니 죽고 여러 분야의 독서하는 됐고 하는 대신에 이걸 쓴 겁니다. 독서를 요약하는 일기. 저게요, 참 좋아요. 저거 쓰이게 하면요, 애들 뭐, 여러분, 그 지금 손자나 애들 보십시오. 독서 일기 써요, 안 써요? 그거 쓰이세요? 쓰여요, 안 쓰여요? 예? 쓰고 있죠. 안 쓴 애들 없죠, 지금은. 교사들이 다 강제로 쓰이죠. 교사들이 안 쓰면 여러분들이 쓰이세요. 보고 무조건 쓰라 그래요. 그 책을 요약하는 거. 일기는 안 써도 그건 쓰이세요. 그게 뭐 나중에 한 1000번 이래 넘어가면은 저절로 공부 잘하게 돼요. 괴테와 실러의 연애작품. 15살 때 이 스승이 레플러라는 이 스승이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이 스승이 헤겔한테 셰익스피어 번역본 전집을 선물했어요. 대단한 교사야. 딱 헤겔 보고 알아본 거야. 이놈, 이 크게 될 놈이다. 그걸 선물해요. 헤겔이 나중에 그 선생 보고 자신이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 선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헤겔 일기 중에 보면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때 이런 이 슬프게 올려 퍼지는 거. 그 장례식이라는 거는 지구상의 모든 장례식은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상여 가는 거 못 봤죠? 상여 갈 때 망가. 그걸 들으면요. 참, 누구나 인생 무상을 느껴요. 지금도 그걸 느끼는 거는 가톨릭에서 그걸 뭘 그러죠? 가톨릭, 그 뭘 그러죠? 장례식 때 연도. 가톨릭 연도하는 거 보면은 꼭 그 우리나라 망가를 듣는 기분이에요. 예, 그런 거. 점점 우직한 목사같이 변해요. 무형교사가 충솜씨가 형편없다. 그 말했고, 소포크레스와 코로노스, 안티고네, 이걸 아주 감동 깊게 읽었다. 역사 분야에서는 펠로포스 전쟁사, 로마인 성서의 원인론, 아주 광범위한 거죠. 문학부터 역사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독서 분배가 있었다. 이게 재밌어요. 빌텐베르크 왕, 나폴레옹 침략했을 때, 이 거구 왕이 이 조그마한 나폴레옹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딱 서니까. 안티고네는 뭐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했다 알죠? 오이디푸스. 그럼 졸업 연설을 합니다. 기나듐 졸업 연설. 그 제목이 터키는 예술과 학문이 위축한 상태. 지금 난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터키가 저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자, 지금 몇 시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